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철의 홈프레셔 김영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뉴스 보면은 간첩단 사건 뉴스가 연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참, 간첩이, 창원, 제주, 네, 서울에도 뿌리가 있고, 얘기 계속 나옵니다. 전국적인 그렇다는 뉴스가 네.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거 보면서, 어디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간첩이 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걸 보면은, 저는 그게 믿겨지질 않아요. 저게 진짜인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저 형편없는 집단을. 그렇죠. 뭐가 좋다고 추종하나? 아니, 저게 진짜나. 아니, 우리 대한민국, 여기가, 북한하고 전번 방송에서도 격차라고, 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게 몇만 배 차이 나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그렇죠. 아니, 저런 나라를 추종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 간첩이 무슨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난파한 간첩인지. 네. 글쎄, 그렇다면은, 국정원이 못 잡았으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북한을 좋아한다거나. 그렇죠. 남쪽 사람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이. 네. 그래서 북한에 49호라는 게 있습니다. 박사님. 그게 뭐냐면 정신병 환자. 그거 49호 환자라고 그래요. 49호 환자. 머리에 이가 많은 거는 20호 환자. 네. 이러고. 그건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아니요, 그게 북한의 법으로 정해졌어요. 머리에 이가 많은. 네, 중앙당 메토에서 49호가 정신병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단 병동에다 가둬놓고 49호 병동이 따로 있어요. 네. 북한에. 이 49호 환자들은 정신이 이상하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서 막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정신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게 그 사람들을 따로 격리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저게 사실이라면 저 사람은 저 49호 환자네. 저 정신병 환자 아니고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제가 들은 얘기인데, 북에서 직접 보내는 그 직파 간첩은 많이 없어졌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실제 사례인데, 북한에서 간첩선 타고 와가지고 이제 한국 말하자면 섬 이런 데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골 화장실에 휴지가 딱 있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자수한 사례가 있대요. 이거는 사실이라고. 그렇죠.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베나TV 같은 유튜브 채널에 나오면 지금도 이제 새삼스럽죠. 평소에는 그게 몰랐었는데 이렇게 박사님 같은 분들 만나고 우리 북한에서 10년, 20년 전에 와서 정착한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살기가 힘들다, 어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자동스럽게 이제 북한에서 살던 쪽으로 넘어가죠. 내 어릴 때는 어떻게 살았고 하다 보면은 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사는구나. 이래서 간첩들이 이게 작동을 하는 건가? 이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로움을 모르는 게 이렇게 불만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못 살아봤으니까. 그렇죠. 못 살아봤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GDP가 3만 5천 불이 넘어서 지금 4만 달러로 지금 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불편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송장과 같다. 뭐가 불편하고 뭐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 뭐가 좀 해결되면 그때 이제 기쁨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게 이게 인생살일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게 불편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왜곡이 돼 있죠.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아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이렇게 살기가 힘들었다 이런 거를 말하면 댓글에가 북한은 다 배급제로 다 해주잖아요. 네. 집도 주고 쌀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근데 쌀을 안 주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이 아니죠. 네, 절대 사실이 아니죠. 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제 북한의 이제 뭐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사회주의 체제는 순전히 그 집단 병영식 또 선전시키거든요. 모든 건 다 좋다고 그러고 비단 조각지만 내보내고 이 넉마 조각지는 싹 다 감추는 나라가 저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믿고 북한은 태어나면 뭐 산원에서 뭐 자동적으로 다 병원비 안 내고 애 받아주고 타서 유치원 다 무료교육 시키고 뭐 병 나면 무상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상 치료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 이게 큰일이에요 이거. 무상 치료가 아니셨습니까? 일단 병원에 약이 없는데 약뿐 아니라 무슨 붕대나 이런 게 없는데 저는 고난의 행군 때 저 아는 분이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 쭉 이어가지고 북한이 보여주기 싫은 거 이런 것까지 다 돌아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갈비뼈 드러난 배에 돼지 본 적 있냐? 내가 북한 가서 처음 봤다고. 두 번째는 북한 평양에 무슨 저 혁명 뭐 유가족들이 가는 학원, 그러니까 병원, 최고급 병원을 데려갔는데 거기서 링겔병으로 일본 맥주병을 소독해서 그걸 쓰더라고요. 맥주병. 예. 그리고 이렇게 침대라고 했는데 이게 막 다 녹이 슬어 있고 그러면 야 최고 고위층에 간다는 병원 수준이 이 정도면은 도대체 일반 병원은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안 가더라는. 제가 이제 그 북에 있을 때 그 병원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도 배가 아프거나 뭐 감기가 왔다거나 이러면 병원에 가죠. 근데 저 조금 할 때마다 영신환이라고 이렇게 씹어본 염소똥 같은 약이 있었어요. 그게 많았거든요. 그게 맞는 처방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아졸, 아스피린 이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고 죽을래도 없고요. 그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북한에도 이제 수술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술 환자가. 해주도병원 저는 뭐 황해남도 살았으니까 해주도병원에 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날짜를 잡죠. 며칠 날 수술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병원은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뭐 응급실 들어가서 수술할 것 같으면 바로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즉시.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리가 꺾어졌어도 수술 날짜를 잡아야 돼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죠. 수술을 들어가면 그 환자 측에서 디젤료 5kg 아니면 10kg 그걸 갖고 가야 돼요. 수술방 저기 전기.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는데 불이 나가요. 이게 배다 갈라놓고 수술을 하는데 전기가 나간다고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중국산 그 22마력짜리 그 발동기가 있어야지 그걸로 해서지. 그거 필요한 시발을 10kg 갖다 줘야 돼요. 하든 안 하든. 근데 이제 보기 좋아서 불이 안 가면 괜찮은데 불이 가면은 수술실에 불이 간다고요. 그게 무상치료냐고요. 그렇죠. 그 수술하고 나면은 이거 배를 뭐 혹시 이제 뭐 갈랐으면 이제 끄면은 뭐 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장마당에서 다 사다 줘야 돼요. 없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는요, 뭐 응급실이와 응급실, 뭐 소아과만 소아과 그 의사들이 총동원돼요. 왜냐? 그 집도 의사 하나 있고 간호사 둘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 수술 끝나고 나면 먹을 식사를 다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다 꼬매. 돼지고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때 한번 뭐가 왔다고 극과 선생님들은 다 참가해요. 수술하는데 15명이 남아요. 이게 무상치료입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머리에 뭐 이제 막 촬영을 한다든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여기서 말하는 그 MRI? 그게 북한에 2대밖에 없었거든요. 김만유 병원 하나하고 직십자병원에. 김만유 병원이라면은 그 제일동 돈 다 돼가지고 일제 장비로 만든 그렇죠. 병원. 그 김만유 병원하고 적십자병원이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적십자병원도 국제 적십자사에서 돈 돼가지고 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거기 한번 그거 촬영을 가려면은 6개월, 8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아까 그게 무슨 무상의료냐고요. 그러니까 또 특히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뭐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뭐 감기로 사망하는 분들, 뭐 요즘 뭐 또 코로나로 또 그거로 인해서 뭐 인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이런 게 데이터가 다 쌓여가지고 쫙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암 발생률 뭐 첫 번째가 뭐 위암이다, 뭐 간암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북한은 그게 없어요. 왜? 그거 수술할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나니까. 그거 수술하다가 나 온 가족이 다 죽는데, 그게 데이터가 없다라니까 암이 없는 나라. 아주 건강한 나라죠. 이게 말을 하자꾸나 하면요. 근데 이거를 무상의료라고, 무상의료의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박사님 같이 제 북한에 뭐 관심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이해하고 그 허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지. 이게 너네 이러면 되냐?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말을 해도 뭐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우리가 꿰뚫어 보고 뭐 우리 국민이라든가 뭐 세계 사회에 이렇다 하는 거를 알리는 게 현명한 거지. 그거 자꾸 못 고쳐요. 그놈들은 그거 고치면 북한이 저렇게까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상교육만 해도 참 기가 막힌 게, 북한에서는 토대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해도 대학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학 선택의 자유가 없고, 위에서 너 여기가 그럼 굴러 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모르거나 얘기를 해주면은 안 믿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 북한에서 살아봤냐? 이런 분까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듣는 사람은 뭐 듣지 말라고 그래야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까지 있냐면은, 그렇게 좋으면 북에 가면 되시지 않아요? 안 가잖아요. 안 가죠. 안 가잖아요. 안 가죠. 안 가요, 절대. 근데 안 가는 논리가 또 희한합니다. 여기 남아서 혁명을 해가지고 북한의 그 좋은 정말 김정은 장군님을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맛보게끔 하는 게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9억 환자라고. 그렇게 밖에는 저는 뭐 북한 찬양하는 사람들은 저는 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3일만 살아봐라. 그러면은 뭐 이게 정신이 빠딱빠딱해서 들어갔는데 안 가고 자꾸 저러니까 뭐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뭐 강자로 보내지는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자유롭게 다 가라. 근데 올 때는 알아서 제주껏 탈북해서 오든지, 올 때는 마음대로 못 온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저는 뭐 지금 여기 와서 한 10년 살다 나니까 뭐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가라. 네. 다 올 때도 알아.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는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으니까 다시 싫어서, 북이 싫어서, 질려서. 절대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득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굳이 뭐 우리가 가라서는 가라. 네. 올 때는 맘대로 못 온다. 저는 뭐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더 마이너스 지는 뭐 미치는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거기서 살 수 있으면 살아라. 근데 힘들면 와라. 근데 뭐 여기서 뭐 살 수 있게끔 보장은 없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도 가서 뭐 와라. 제가 아까 이제 직파간첩은 거의 없어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군사적인 시도는 사소한 이제 무력적인 도발은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그 자생적 간첩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 저는 뭐 북에 있을 때도 뭐 우리 옆집에 뭐 박상학이라는 그 사람 이름이 박상학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간첩질했다고 기주세도 모르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쪽을 위해서 간첩질을 했다. 남파 간첩이라고. 북파 간첩이다.
그렇죠. 남쪽에서 보낸 간첩이다. 간첩이라는데 그 사람이 우리 부흥고등중학교 학교 이발사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이발도 잘했고 상냥하고 이랬는데 간첩이라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놀랐는데 뭐 그게 진짜 간첩인지는 뭐 간첩이 됐다니까. 근데 학교 이발사가 무슨 간첩을 하냐고요. 무슨 간첩질을 하냐고요. 그 사람이.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처럼 뭐 외국에 뭐 캄보디아나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북한 뭐 그랬는데 네, 접선을 해가지고 만나서 공작금 받고 공작금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데 북한은 이게 활동 전혀 못 하거든요. 무슨 뭐 간첩망을 꾸린다든지 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남조선에서 파견한 간첩이랬는데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살고 또 뭐 우리가 파견은 아름답게 말하면 정찰병이죠. 정찰병 네. 북한식으로 말하면 정찰병을 북한에 파견해서 그 사람이 무슨 거기에 무슨 조직을 만든다든가 네. 무슨 단체를 만든다든가 이런다면은 글쎄 거기 갈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간첩을 북한의 정찰병을 파견할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가서 해볼 게 없어요. 또 간부를 하려면은 철저하게 다 이력서라든지 하루도 비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력에가.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부작용이라고 봐요. 네.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이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두고 그러다가 이렇게 단체를 모아서 무슨 단체요 내가 거기 무슨 사무총장에 모여해가지고 이러다 나니까 이게 잘 사는 부작용이죠. 북한에 한번 가봤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러겠냐. 근데 과거에 이제 독일에도 이제 기요라고 독일 수상, 그러니까 서독 수상 비서 중에 호네케로. 네, 서독 수상 간첩 중에 기욤이라는 간첩인데 동독 현역 군인이었어요.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아주 서독이 발칵 뒤집혔죠. 통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글쎄 김정일이 너무 부관이 우리나라 간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거 이설주고, 저거 빨아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공장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뭐 칫솔질 몇 번 했네, 그렇죠. 머리 몇 번 감네, 그리고 75년 4월에 이제 월남 패망할 때, 네. 그 북베트남이 이제 무너뜨릴 때, 남베트남 사이공, 지금 호치민이죠. 거기 대통령궁이 있거든요. 거기 북베트남 탱크가 이제 밀고 들어갔어요. 2대지가 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다 도망가고, 그렇죠. 1층의 접견실에 우리로 치면은 그 운동권 인사 한 25명이 쭉 앉아 있다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해서 환영하고 이제 우리랑 협상을 시작합시다. 근데 북베트남에서 볼 때는 아니 이 사람들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남베트남의 반체제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제일 먼저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그 사람들 기다리던 사람들 사진 하나 쭉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사람은 진실을 찾아서 진짜를 찾아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되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느 게 진짜냐 이런 쪽에서 간첩이다 이러면 또 이쪽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이러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역사가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 어떤 정부가 바뀌어도 한 가지만은 이렇게 꼿꼿이 나가야 그래야 다음 자라나는 세대가 이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계속 바뀌니까 통일정책도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단돼서 지금 70년이 지나서 이제 거의 100년을 다가가는데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올려도 보고 뭐 모두 줘보기도 하고 우리 다 같이 살자, 응? 더불어서 살자. 이런데 쟤들 계속 저러잖아요. 북한은 일관적이죠. 응, 쟤들은. 네. 쟤들은 그렇게 안 하면 망하니까 쟤들은 저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확한 무슨 뭐 통일 대책이라든가 이게 나와야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또 뭐 이제 뭐 독일이나 뭐 베트남 이런 그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잘 사는 나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잠복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흔치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불리하죠. 뭐 북파공장을 뭐 거기 그렇죠. 파견한다든가 네. 하면 거기 굶주릴 거 추울 거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북한처럼 그렇게 개인의 자유가 없고 옥죄는 사회에서는 뭘 하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면은 당장 인권 탄압 얘기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죠. 근데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간첩들은 여기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네. 뭐가 뭐 간첩 혐의를 받아도 변호사가 나서서 변호를 하고 간첩을 변호해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망하갔다고 그런 놈을 변호를 한다고 인권이라는 민영화에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태 불리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보는데. 뭐 탈북민들 속에도 그런 분들이 네. 있어요. 북한을 찬양하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을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은 북한에 직계 가족이 남아 있어가지고 북한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굴 직계 가지고 있습니까? 탈북자는 직계 가지고 내심은 속으로 있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다 있죠. 네. 그렇다고 그게 되냐고요. 북한은 뭐 어느 국회의원이 탈북자들 보고 변절자라고 한 것처럼 네. 뭐 여기 와서 나는 뭐 납치됐다 뭐 보내달래는데 안 보내줬다 무슨 올림픽을 막 응원단 앞에 가서 나는 뭐 평양에 가고 싶다 뭐 이러는 사람이 네. 왜 안 가냐고요.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어. 얼마든지 가잖아요. 근데 소위 뭐 북한을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분들이 북에 가족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3만 5천 명 넘는 탈북자들이 그 사람들은 가족이 없습니까? 그렇죠. 친지나 가족이나 그렇죠. 뭐 또 그 전에 실향민분들 네. 이분들은 북에 가족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청와대 가서 시위할 줄 모르고 나 북한 보내달라고 나 이제 70살 80살 지났으니까 나 북에 가족 한번 보고 싶다. 뭐, 내 죽은 어쩌지 되고 나 북한에 가겠다, 보내달라, 이런 사람 우리나라 국민 속에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없죠. 왜? 이게 우리나라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일종의 나는 애국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집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저녁은 다 말아먹고. 수술 다 그냥 거의. 아니,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라고 있어요. 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먼저 사과를 하고 실향민분들이나 네. 뭐 이렇게 하고 한다면은 뭐 조금 뭐 봐줄래는지는 아니 뭐 강짜예요 강짜. 아니 북에 보내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그냥 알아서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네?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자유라는 게 참 묘한 물건이구나. 응? 뭐, 간첩을 변호하고, 네. 뭐, 이런 사람을, 이게 그렇다고 또 거기다가 뭐라고 하면 명예훼손죄로 또 고발을 한대요?
겁이. 아이고. 지금 남쪽 출신으로 이렇게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공장급 받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제가 아까 한마디로 말씀드렸잖아요. 49 환자라고. 49 환자 같은 생각이 든다. 정신병 환자 아니고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네. 탈북자로서는 이해가 안 그 가요. 열악한 북한을 그런 식으로 추종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거 대한민국에 와서 뭐 어떤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댓글로도 그렇고 또 전화상으로도 통일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주도로 통일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 안 해야 된다. 자유통일. 안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는데 이자같이 북한에 가서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제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여기서 글쎄 100% 좋은 일만 있은 건 아니죠. 그럼요.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떨 땐 억울할 때도 있고 진짜 불할 때도 있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사기도 맞아보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지만 그런 때마다 어디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든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청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물론 장기간 싸워야지만은 북한은 그게 없어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담배 한 가게면은 그 보안원이 용서를 해주는 거고. 내가 피해자여도 저쪽이 토대가 좋으면. 그렇죠. 아무 소리 못하는 거고.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게 좋다, 나는. 너무 좋다. 또, 힘들 땐 힘들더라도 내가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가 꼭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내가 보수가 얼마 추가인데 이렇게 일을 해주셔야 하는데, 근데 보수가 적어 그러면 나 안 할랍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다 나니까 나는 우리나라 체제로 나는 몰라요.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면에서는 우리나라 체제로 돼야 된다. 우리나라 또 시스템이 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근데 북한 독재 전부 독재도 아니고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지 옛날에 독재도 밥은 줬거든요. 그렇죠. 밥은 줬어요. 네. 아니 밥도 안 주고 이건 독재인지 봉건인지 세상에 정말 노예제 전체주의. 인류사에 없는 저런 나라를 추종한다는 게 저 사람들이 북한에 단 1시간이라도 가서 살아보고 저런 소리를 할까. 제가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 주도 남한 주도 통일은 2가지밖에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북이 주도해서 통일을 한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휴대전화기 못 쓴다. 휴대전화기를 써도 인터넷 접속 못 한다. 그렇죠. 네.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제가 북한을 떠나온 지 11년이 지났어요. 그저께 KBS나 TV조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이렇게 설명지를 맞으면서 평양시에 똥차가 행군을 하더라고요. 네. 작업비를 싣고 똥 싣고 거기가 공화국 깃발, 조선노동당 깃발 다 꽂고 나가더라고요. 네. 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저게 아직도 안 변했구나. 북한은 이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겠는지 똥 도둑놈이 있어요. 그렇죠. 똥을 도둑질을 한다고요. 아까 동네마다 이렇게 얼마씩 내가야 되니까. 그렇죠. 의무적으로 내가야 되니까.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도둑질을 한다거나 돈을 사기친다거나 우리나라에 똥 사기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저기는 개인이 똥 사기치는 게 아니라 기업체별로 똥을 훔치고 사기를 쳐요. 네. 아니, 공중변소에 자물쇠 채워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똥 훔쳐갈까봐. 아니, 똥도 없어요. 있어야 싸죠.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야,
북한을 추종하면서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런 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사람들도 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대학에서 뭘 배웠을까? 도대체 뭘 배웠을까? 뭐 북한에서 공작금 주면 뭐 얼마를 주겠어요? 네? 뭐 한 2만 달러 정도 받은 것 같은데 15,000달러? 10,000달러? 그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0,000달러 네? 그렇죠. 야, 18,000달러면 한 2천 얼마 몇백 원. 처돈을 받고 자기 혼을 팔어. 그런 걸 보면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49 환자다. 네. 저 49 환자다. 저거는 우리나라 정신병원들 다 이제 그 사람들 치료하려면 큰일 났어요. 판단 체계가 무너진 거죠. 조금만 그거 보면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탈북자 분들 와서 보안 강좌라든가 네.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북한 실태에 대해서. 아마 북한 정보를 속속들이 아는 거는 우리 탈북자들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탈북자는 35,000명이 넘어다니까 북한에 군이 한 200개 군이 있어요. 네. 각 군에서 다 왔죠. 뭐 각계각층에서 다 왔어요. 남녀노소 다 왔고 교육 부분, 뭐 군사 부분, 네. 우리로 말하면 이 서비스 부분, 뭐 열차 뭐 다 있잖아요. 다 알아요, 실태를. 국정원에 오면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담임 선생님 몇 학년 때 누구였어? 뭐 이것까지 물어봐요. 네. 이거 이래달라니까. 네. 이게 속속들이 다 알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데이터가 쌓여있으니까. 어쨌든 저가 있을 때만도요. 내가 그저께 강화 평화전망대 가서 평화전망대도 가보고 교동도 가면 뭐 우리 그 고향집이 보여요. 이제 망원경으로 보면 아직도 탈북을 못했더라고요. 북한에서. 네. 아직도. 북한 농장원들한테는 탈북이 늦으면 늦을수록 좋죠. 훔쳐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탈북을 하는데 나가 거기 있을 때만 해도요. 전라때가 되면 어김없이 불이 와요, 한국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아니 저는 무슨 전기가 많아서 저렇게 1년 365일 변함이 없어요. 전기가 오는 게. 그래서 여기 와서 저기 무슨 전기인가 하고 와서 보니까 가로등 네. 전기더라고요. 가로등에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는 그 교육을 심리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일부러 켜놓는 거다 이랬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가로등 불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대북 방송이 됐어요. 방송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송에서, 이게 남선 방송이죠? 네. 남선 방송에서, 호남리 8만 방장, 영정철, 너네 전기 없어 탈북 못하지? 전기 가져가, 전기 줄게. 작업반장 1인까지 부르면서 방송을 했어요. 이야, 대단하네. 그때 당시 10년 전에. 근데 지금 35,000명이 넘어왔으면은, 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 이거 수사라고 할까 조사라고 할까 이게 세계적으로 어뜸인데 어디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북한을 숭배하고 북한에 대한 간첩질을 한다? 이게 잘 사니까 이게 정신병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많아서 이게 참 이것도 이 선진국의 이게 민폐인가 봐요. 저는 북한식으로 통일이 되는 사회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허무는 자유까지 허락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